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의 주요 특징들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AO, 자동사의 주어, 그리고 타동사의 주어,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 세 요소에 의해서 주격, 대격 언어, 능격, 절대격 언어 이 두 가지 유형 언어의 특성을 봤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세세한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볼 것은 할격, 불할격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의 주어가 타동사의 주어와 같던가 아니면 또 때로는 목적어가 같던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S는 A가 되기도 하고 S는 O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의미론적 관점 요인에서 서로 구분이 된다. 조지아어가 이거에 속한다. 3분법 언어라는 것은 SAO를 모두 다르게 취급해가지고 격이 제각기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격이 다르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자동격, 능격, 대격 이렇게 부른다. 직격 언어라고 하는 것은 SAO의 격을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다 주격을 붙이든가 다 목적격을 붙이든가 뭐 그렇게. 그래서 문맥과 상식으로 과연 어느 기능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정리를 갖는 언어를 말합니다. 동작성, 정태성 언어, 영어로는 active, stative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split intransitive language, 분열 자동사 언어, 분열 자동사 언어라고 했는데, 분열 자동사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두 가지로 분열된다는 건데, 그 서술어의 행위에 대해서 volition, 의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행위의 의지가 있으면 그 자동사의 주어는 타동사의 주어랑 같은 계열 같습니다. 그러니까 I run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영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영어의 표현을 이 언어의 이제 적용시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 I run 이런 문장의 경우는 run이라는 행위에 대한 의지를 주어가 갖고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타동사의 주어와 같이 이제 보통 이제 주격을 사용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는 그런 행위일 때, 내가 넘어졌다 이럴 경우는 누가 의지 있게 일부러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죠. 의지와 관계없이. 이럴 때는 이 자동사 fell의 주어가 타동사의 목적어와 같은 격이 되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me fell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언어는.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를 주격으로 표현하느냐 목적격으로 표현하느냐는 그 행위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구분된다. 재밌죠? 분열 능격 언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능격이 분열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동작성 정태성 언어에서는 자동사가 분열, 서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분열 능격은 능격이 구분이 돼서 주격, 대격과 절대격, 능격의 구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언어, 주격, 대격 언어이기도 하고 절대격, 능격 언어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언어에서 능격을 분열 능격이라고 그런다. 이럴 때 능격, 절대격, 능격에서 쓰이는 분열 능력, 스플릿 어거티브라고 하는데, 힌디어의 경우에 완료형에 대하여 능격성을, 조가 3인칭일 때만 또 능격성을 갖는 언어도 있다. 힌디어는 그러니까 보통 주격, 대격 언어로 대부분 쓰이는데, 시제가 완료형일 때는 능격, 절대격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의 능격이 쓰인다는 거죠. 또 어떤 언어는 경우 3인칭일 때 주어가 능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제에 따라서 수일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능격이 쓰인다는 건데, 좀 복잡하면서 재밌죠. 우리말도 그런 특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항상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뭐 이 표현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은 아까 봤지만 주격, 대격 언어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은 나에게 돈이 있다. 영어 표현인 I have money를 뭐 I have money를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텐데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영어를 그냥 단어만 우리말로 바꾼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나에게 돈이 있다인데 이럴 경우에 원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 이제 have의 의미일 때 목적어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어에다가 주격을 쓰고 그리고 이 앞에 원래 주어에 해당되는데 다른 격이 왔잖아요. 이걸 역격이라고 해요. 나에게. 실질적 의미적으로는 주어인데 역격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분열능격 같은 성격이 아닌가. 그냥 뭐 그냥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정말 분열능격이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류 역류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생물성 위계라는 거를 정해져 있는데 그 위계 관계대로 논항들이 쭉 배열이 되면 무표적, 아무 표식이 없고 그 반대로 정리되면 유표적, 뭔가 표식을 붙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언어는 그러니까 위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맨 높은 위기에 있고 유가 그 다음, 히 3인칭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생물, 무생물 이런 위계관계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만 배열이 될 때는 그게 주어든 목적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위계관계대로만 배열이 되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데 그 위계관계가 이렇게 뭔가 섞일 때는 그 섞여서 앞으로 온 거에 뭔가 격표지라든가 뭔가 표식이 붙는 그런 특별한 언어가 있고 오스트로네시아 정렬 언어 이 앞에 언어가 빠져야 됩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정렬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행위자 중심과 피행위자 중심 구분하는 언어예요. 행위자냐 피행위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행위자 중심 피행위자를 더 기본으로 보는 그런 특별한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연구로 인해서 동사를 대격, 비대격, 능격, 비능격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표현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대격 동사, 뭐 비대격 동사, 능격 동사, 비능격 동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게 도대체 뭐야?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 설문조사 과제 몇 학생이 제출한 걸 봤더니 영어를 공용어로 제2 공용어로 지정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영어 공부를 더 잘 해야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들 좀 알아야겠습니다. 비대격 언어, 어큐저티브 동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원래 타동사이지만 목적어가 생략돼서 자동사로 쓰이는 그런 동사를 이제 이렇게 뭐 지칭하게 된 거예요. 그 문법학자들이. 그래서 원래는 John ate an apple 이런 데서 때로는 그냥 먹은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John ate, 자는 먹었어, 자는 식사를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원래 ate이라는 건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쓰여 있죠. 이런 것을 대격 동사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비대격 unaccusative 동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위자가 아닌 자동사인 언어예요. 주어가 행위자가 아닌 원래 자동사인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의 주어일 때 John died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It happened 어떤 일도 그냥 발생하죠. The wall collapsed 벽이 붕괴됐다 이런 것 경우도 행위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John은 죽음의 대상 어떤 사건은 일어난 대상 wall은 벽은 붕괴의 대상이에요. 이런 언어가 자동사 그런 동사가 쓸 때 그러니까 이 뒤에 자동사가 있는데 그 주어가 실질적으로 이 행위의 주체가 아닌 이런 동사들을 비대격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네 가지 구분은 전부 다 자동사에 대한 구분입니다. 똑같은 자동사인데도 이런 거 두 번째 거, 그다음 세 번째 능격 언어라고도 하고 능격 동사 또는 중간 동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 동사는 원래는 타동사였어요. 타동사였는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the boat sank 그러면은
보트가 가라앉았다. 사실은 누군가가 있어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보트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보트는 원래는 목적어죠. The door opened.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문을 열었으니까 문은 원래는 목적어예요. The war ended. 전쟁이 끝났다. 전쟁을 또 끝낸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동태를 쓰지 않고 그냥 능동을 쓸 때 자동사가 돼버렸죠. 원래는 타동사들인데 이때 이런 것을 능격 동사 또는 이거 타동사도 아니고 자동사도 아니고 중간쯤 동사다 그래가지고 중간 동사라고도 부르는데 뭐 이런 거는 수동태로 바꿔서도 의미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boat was sunk라든가 the door was opened, the war was ended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인데 그게 수동태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사화해서 쓰는 것이 더 힘있고 간략하고 좋아서 이제 미국, 영국 모국화자들은 이런 미들버브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비능격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행위자인 자동사. 여기 지금 2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주어가 행위자가 아닌 자동사가 unaccusative. 근데 주어가 행위자인 자동사. 그러면 talk, run. John talks, John runs. 그러면 John이 행위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unaccusative 동사라고 한다. 이 2번과 4번을 자꾸 비교하면 재밌어요. 2번 비대격 동사일 때는 er를 붙여서 표현을 만들면 그건 의미적으로 이상합니다. 이러면 die, 죽는 사람이라든가 happen, 일어나는 거, collapse, 붕괴되는 거 이런 표현은 의미적으로 아주 어색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trucker, runner 좋잖아요. 이런 점에서 행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있고 이 동사, 자동사, 영어의 자동사를 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정렬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정렬에 대한 유형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도표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동사 구문, 타동사 구문을 봤을 때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같은 격을 갖는 게 주격, 대격 언어. 그 다음에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격을 갖는 게 능격, 절대격 언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언어는 자동사의 주어 갖는 격이 따로 있고 타동사의 주어 목적어가 같은 격을 가져요. 이게 A하고 O가 같은 격이고 S는 다른 격이고 직격 아까 봤지만 똑같은 격을 다 갖고 3분법의 언어에서는 세 개가 각기 다른 격을 갖고 활격, 불활격 언어는 아까 이렇게 어떤 것은 어떤 자동사의 주어는 타동사의 주어 또 어떤 자동사의 주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일치하는 이런 유형을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정렬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아주 독특한 언어를 대할 때 이런 언어도 있구나 이런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면 더 자신 있게 그런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지도 여러 가지 언어의 형태를 조사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다르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국어 유형에 속하는 게 지금 이렇게 아래쪽을 보고 있는 노란 삼각형은 여기 우리 한국어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독특하다. 일본하고 유사점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랑 여기 어떤 거랑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예. 자, 한국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게 약간 의문이 있다고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알타이어족에는 터키어파, 몽고어파, 만주, 퉁구스어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들 하죠. 한국어, 일본어는 그 위에 세 개의 그 알타이어파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알타이 조어라는 것은 이제 mother language, proto language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그랬다가 우랄족과는 멀다.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라고 했다가 또 알타이어족의 일반적인 다른 언어의 특성과 또 다르더라. 그래서
또 뭐 다르게 보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쪽에 있는 언어도 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국어는 알타이어와 비슷한 특성들이 있지만 또 아주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앞에 본 거를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SOV 어순이라는 거 봤죠? 동사문말 언어라는 것도 이제 독일어와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verb final, 동사가 문장의 끝에. 이걸 head final 언어라고 하기도 해요. 참고로 영어는 head initial, head가 앞에 오는 언어다라고 봅니다. 한국어는 후치사적 언어다. 영어를 우리가 전치사적 언어라고 하는데 전치사 알잖아요. in the classroom 할 때 in이라는 요게 the classroom이라는 명사보다 앞에 오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교실에서, in에 해당되는 에서가 교실보다 뒤에 오죠. 그래서 post position, 우리말은 에서, 에 이런 것들을 post position, 후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치사적 언어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건데, 왼쪽 가지치기 언어, 이거 앞에서 봤었어요. 잠시 후에 또 보여주겠습니다. 영어는 오른쪽 가지치기 언어, right branching, 이런 특성이 있고요. 한국은 또 교차어라고 했습니다. 교차어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교차어로 조사 어미가 발달해서 시제나 서술 유형이나 경어법 등 어미가 문법적 기능을 하고 동사에 다닥다닥 붙어 있죠. 자, left branching 언어냐, right branching 언어냐를 전에는 내가 left embedded 언어냐, right embedded 언어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고. 예. 한국의 기본 특징을 더 봅니다. 한국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보다 앞에 나오는 언어죠. 근데 라틴어는 수식어가 항상 뒤에 오는 언어예요. 그래서 three books 이럴 경우에 뭐 세 권의 책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숫자 같은 건 분명히 앞에 오죠. 영어도 그렇고. 근데 라틴어는 그 숫자마저도 뒤쪽에 와요. 숫자마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three books를 books 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영어는 혼합 언어죠. 영어는 보통 짤막한 수식어는 앞에 오는데 투부정사라든가 관계대명사절 같은 긴 수식어는 뒤쪽에 오는 그런 언어에 속합니다. 우리만 경어법이 참 발달돼 있죠. 시, 오셨어요 이런. 근데 경어법은 화용론에 기반해서 현재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어법은 그냥 자동으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말을 배울 때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해야지, 할아버지가 왔어요가 아니라 오셨어요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건 그러니까 경어법은 그냥 일반적인 문법의 그 요소라기보다는 화용론적 요소다.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는 이게 막 위반되기도 하고 어떤 때 의도적 위반하기도 해요. 보통 사장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장님을 이 사람이 싫어요.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그래서 직장 동료 얘기하다가 사장님께서 근데 사장님이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거든요. 사장님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반, 화용문적 기반을 한 현상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어법이 많이 파괴되고 있던 데를 내가 요즘 이제 많이 듣는 게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실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전문들이 어떤 때는 제가 언제 그러셨어요? 자기를 지칭하면서 시를 붙이는 걸 가끔 보면서 웃기도 하는데, 이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어법이었는데 이게 좀 깨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뒤쪽에서 이제 한국어의 소리에 관한 것을 할 때 다룰 텐데, 프, 브, 트, 드, 스, 스, 추, 슈, 그 이렇게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는 대신 우리말은 평음, 경음, 격음, 예를 들어서 브, 브, 프 이렇게
구분하는 현상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유형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드라이어 같은 사람이 세계 여러 언어를 막 구분했는데 한국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냐? 굴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언어냐? 전미사가 지배적인 언어냐? 전미사를 선호하는 언어냐? 전미사와 접두사가 대략 같은 언어냐? 접두어를 선호하는 언어냐? 접두어가 지배적인 언어냐 해서 한국어는 전미사가 지배적인 언어군에 속하는데요. 가장 세계 언어들 가장 많은 것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굉장히 평범한, 굉장히 보통인,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있는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이런 조사표에서보다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영어가 이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inflectional synthesis of the verb, 동사의 그 굴절 표현들의 합성, 그러니까 어미들이 몇 개나 붙어가지고 동사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또 비코스라는 사람의 2005년 조사에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은 동사 단어 하나에 범주가 딱 하나 있거나, 그러니까 동사 말고 뭐 다른 그 기능어가 하나가 있거나 전혀 없는 그런 언어. 또 요 회색은 두세 개가 들어있는 언어. 영어가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요. 뭐 동사가 그래도 약간 꼴 변화를 하죠. ing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그 다음에 4개, 5개가 기능어가 들어가는 러시아어. 한국어가 여기에 속해요. 단어 하나, 동사 하나에 6개 내지 7개의 기능어가 들어가는 언어. 뭐 또 어떤 것들은 12개, 6개 기능어가 들어가는 언어인데 보통 아메리칸 인디안 언어들이 이미 마지막 거에 많이 속합니다. 단어 하나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동사 하나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언어에 많은 것들이 동사만 있어요. 근데 그 동사 속에 주어도 들어가 있고 목적어 들어가 있고 뭐 경어법 들어가 있고 시제어 들어가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기능어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절 유형이라는 걸 보려고 해요. 관계절. 세계 언어의 관계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건 키난 컴니라는 두 학자가 1987년에 발표한 그 저서에 기반을 해서 내가 좀 확장한 겁니다. 영어의 관계절 같은 건 이런 형태죠. 선행사라는 게 맨 앞에 있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관계절이 나오는데 관계절 속에 뭔가 반드시 빠져 있어야 되죠. 영어의 관계절 속에 뭐가 빠져 있고 빠진 요소와 선행사가 일치해요. 같은 걸 가리켜요. The apple that John ate 이렇게 해야 되죠. 대시 있어야 되고 목적일 때는 물론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John ate it 여기 빠진 게 없이 뭐가 들어가면 그건 틀린 편이 되죠. 한국어도 이제 그 위에 영어 문장, 영어 표현을 바꿨을 때 철수가 먹은 사과 그럴 때 철수가 무언가를 먹었다. 철수가 그것을 먹은 사과 이러면 안 되고 뭔가 빠진 요소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영어는 관계 대명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어는 관계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 동사를 관형형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먹은 이렇게 먹었다 이게 아니고 이디오피아 언어가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걸 알게 돼서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의 우리말하고 순서 같은 게 똑같은데 동사의 관형형을 쓰는 게 아니라 동사의 서류형을 있는 그대로 쓰는 언어가 일본어입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먹은 사과 이거 대신에 내가 먹은 사과 내가 와타시 내가 먹은 사과를 이제 표현하면 와타시 타베다 링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이랑 순서가 똑같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요 타베다예요. 타베다가 먹었다라는 과거형 타베가 이제 원형이에요. 타베다 뭐 먹었다는 과거 시제 소수령 그대로예요. 관형형이 아니란 말이죠. 관형형이 아니 내가 사과를 먹었다를 어떻게 하냐면 와타시 링고 타베타 이제 일반 서술형 문장에도 타베타를 쓰는데 관계절 속을 그냥 타베타 먹었다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 사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먹은 사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말과 일본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관형형이 없어요. 비동사에 대해서만 관형형이 존재하고 나머지 동사에 대해서는 관형형이 없는 게 일본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형은 이제 관계절 속에 명사가 안에 들어있어요. 선행사에 해당되는 게 밖에, 영어나 우리말은 밖에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내포 관계절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만화 언어들인데 이제 우리말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예문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이 시위하는 걸 잡았다 그럴 때 여기 요 꺽쇠가루가 학생들 앞으로 붙어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시위한다. 이거는 하나의 명제죠. 현상이죠. 근데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보면 학생들이 시위하는 그 광경을 잡았다처럼 보이는데 광경을 경찰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학생을, 사람을 잡는 거죠. 시위자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종의 그 우리말에서도 내포 관계절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관계대명사 절의 관계절의 선행사가 안쪽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구문이고, 아프리카 언어에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언어들이 참 많다. 우리말은 그래도 이 것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바로 이 것을 가리키고 곁은 밖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요. 생선이 타는 냄새,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들인데, 이 B번하고 비교해 보면 이 관계절 속에 빠진 요소가 없어요. 생선이 타다 빠진 게 없죠. 물이 흐른다 완벽히 다 돼 있죠. 그래서 영어 이 A, B 유형, A, B, C 유형 다 관계절 속에 뭔가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빠진 요소가 없이도 형성되는 생선이 타는 냄새,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유형의 관계절도 있다. 근데 이런 유형에는 앞에 요 명제 내용과 뒤에 나오는 명사 사이에 어떤 원인 결과 관계가 존재한다. 생선이 타서 그 결과로 냄새가 나고 물이 흘러서 그 결과로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런 구문이 우리말에 허용되는 걸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관계절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말 한국어의 관계절은 세 가지, 적어도 여기 5가지 중에 3가지 유형을 사용하고 있죠. B유형과 D유형과 E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 우리말을 보다가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을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유형을 쓰고 있는지. 어떤 때는 참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형형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어색한 관형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관계절 유형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우리가 관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언어학, 언어 유형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언어들을 분류해가면서 한국어는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냐를 봤습니다.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로 한국어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 그 음성적 특징, 어휘적 특징, 문법적 특징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